사회과학 입문 11주차 수업입니다. 오늘은 지금 이 강의계획에 있는 것처럼 사회학의 주요 개념과 이론 첫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주에 사회학의 주요 개념과 이론 두 번째 부분을 공부하면 사회학에 대한 개요는 다 공부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미 지난주에 정치학의 주요 개념과 이론을 2주로 나눠서 공부를 했고 중간 시험 이전에는 또 경제학의 주요 개념과 이론을 또 2주로 나눠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과 다음 주까지 공부하게 되면 사회과학의 3대 강론인 경제학과 정치학, 사회학의 가장 주요한 개념들과 이론들을 다 익히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우리 교양 과목으로 개설된 아니면 전공 과목으로 개설된 내용들을 좀 여러분 선택적으로 수강을 하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경제학이 좀 부족하다 싶으면은 우리 교양 과목으로 되어 있는 경제학 개론 그리고 우리 경영학과에 개설되어 있는 경제학 원론이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전공 기초 과목 그 두 과목 중에 뭐 하나 수강을 하면 되겠고 또 그 공공경제학이라는 과목이 또 다음 학기에 개설이 됩니다. 그 과목을 또 통해서 보충을 할 수가 있고 정치학의 주요 개념과 이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좀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면은 우리 교양 선택 과목으로 정치학 개론이라는 과목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수강을 하면 되고 사회학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걸쳐서 사회학의 가장 주요한 개념들과 이론을 공부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 이제 2주로 이렇게 하니까 워낙 부족하죠. 그래서 이번 학기에 개설되어 있는 사회 현상의 이해라고 하는 과목이 있습니다. 그 과목에서 이 사회학의 주요 개념과 이론을 공부하게 됩니다. 이번 학기에 이제 그 사회 현상의 이해를 수강하지 못하면은 내년도에 1학기에 다시 개설되니까 그때 수강을 하면 되겠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제 남는 부분은 13, 14주에 나누어서 사회과학과 자연과학과의 관계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면 우리 사회과학 인문에 예정했던 진도를 모두 마치게 됩니다. 지금 이제 경제학부터 시작해서 정치학, 사회학 이렇게 해가지고 이 내용들이 우리 이제 교재에 많이 다 나와 있는 내용들이니까 교재를 여러분들이 찾아서 차례편을 해서 찾아서 공부를 하면 됩니다. 그 교재를 읽으면서 보충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사회학의 주요 개념과 이론 전반 부분이 되는데 오늘은 실증주의와 꽁트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사회학이라고 하는 학문 자체가 특히 이제 프랑스의 경우에 사회학이 이제 프랑스 사회학이 있고 그다음 영국 사회학이 있고 또 이제 독일 사회학이 있지만 시기적으로 그다음에 개념적으로 가장 앞서는 쪽이 이제 프랑스의 사회학입니다. 특히 이제 꽁트를 우리는 사회학의 창시자다 이렇게 지칭을 합니다. 이 꽁트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그런 사회학을 창시하게 된 그 계기는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 자연과학에서 특히 물리학에서 엄정한 그 엄청난 발견과 성과들이 이루어지니까 그 방법론을 이제 우리 사회 현상에 뭐 그런 식으로 적용을 해야 되지 않냐. 중세 시대 때 그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그런 것 갖고는 사회과학의 발전이 없으니까 이런 과학 엄정한 과학주의를 우리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해서 그러니까 이제 사회과학에서 과학주의를 이 사람은 실증주의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 실증주의라고 하는 것이 이제 실증주의 사회학, 사회과학이라고 하는 것을 이 사회학으로 뭐라고 할까요? 등식화시켰던 거죠. 그래서 실증주의와 꽁트를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영국에서 사회학은 또 여러 번 얘기합니다만은 영국의 그 찰스 다윈의 진화론으로 이제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은 겁니다. 진화론은 이제 생물학에서 진화론을 사회학에 적용을 시켜서 우리는 그것을 사회 진화론 또는 뭐 진화 사회학 이렇게 얘기합니다. 찰스 다윈이 이제 여러 실증 조사를 거쳐서 그 유명한 종의 기원, The Origin of Species라고 하는 그 유명한 책을 냈지 않습니까? 거기서 모든 생명체는 가장 그 단순한 단세포 생물에서부터 복잡한 인간에 이르기까지 기나긴 진화 과정을 거쳐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단순한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사회도 가장 단순한 그런 사회 단위인 가족에서부터 시작해서 오늘 아주 복잡한 대규모 조직까지 이렇게 진화되어 왔다 이렇게 이제 얘기했던 사람이 바로 스펜서잖아요. 그 영국 그 사회학의 스펜서와
그 다음에 또 프랑스에서 꽁트의 뒤를 이어서 또 사회학을 크게 발전시킨 사람이 바로 에밀 듀르 게임입니다. 그래서 에밀 듀르 게임의 주요 사상들을 공부를 하고, 반면에 이제 독일은 상당히 뭐랄까 그 당시 산업혁명에서 뒤졌고, 그 다음에 여러 뭐 그 뭐랄까요 지형지물 지리학적으로 볼 때 단일 국가를 형성하기 상당히 어려운 열악한 그런 여건에 있는 나라가 독일이었다 보니까, 독일이 이제 산업혁명 역사도 늦었고 늦게 이제 출발했고, 그다음에 노자 대립도 프랑스나 영국에 비해서 훨씬 더 이제 치열하고, 그러다 보니까 계급 대립 이런 현상이 많이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칼 막스가 바로 그런 노자 대립에 그 뭐랄까 초점을 두고 사회학을 시작한 것이고, 막스 베버 또한 그 당시에 유물론에 맞서서 이제 유심론의 입장을 우리가 말하는 자본주의 정신, 그 다음에 기독교, 개신교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제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관료제라고 하는 그런 좀 독특한 그런 사회학을 발전시켰던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묶어서 우리는 이제 근대 사회학에도 이렇게 해서 꽁트를 이제 사회학의 창시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외에 이제 나머지 스펜서나 듀레게임, 막스 베버, 칼 막스 요 네 사람을 우리는 근대 사회학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당시 사회학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 당시 사회학은 이렇게 그 뭐랄까 사회학의 대가, 사회 사상가, 사회 이론가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전개가 된 것이고, 그 현대 사회학은 이러한 근대 사회학의 이런 대가들이 구축해 놓은 그 이론 체계를 이제 일반화시키고 보편화시키고 해서 오늘날 현대 사회학의 이제 체제가 성립이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미국으로 건너가서 이게 조직 사회학이 된 겁니다. 미국의 사회학 흐름이 많지만 유럽에서 이렇게 다양한 그런 형태의 사회학이 있었다면, 미국에서는 조직 사회학이라고 해서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을 공부를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제 뭐 계급 계층이랄지 그다음에 근대화론이랄지 그다음에 세계화, 그다음에 일상사회학 뭐 이런 사회학에 남은 부분들을 다음 주에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고요. 오늘은 이 부분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이제 강의 요목을 우리가 보면은 사회과학의 성립 과정을 우리가 이제 한 학기 내내 공부를 하고 있는 건데, 어떻게 보면 성립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현대의 사회과학이 이런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어떤 결정체로서의 현대 사회과학이 아니고 현대 사회학에 이르는 사회과학의 성립 과정, 다시 말하면 근대 사회과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부분에 본 것이 사회과학의 성립 과정, 사회과학의 성립 과정의 어떤 역사적인 그런 배경,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부를 했죠. 뭐 16세기, 19세기, 그 다음에 과학적 발명과 발견, 뭐 이런 것들을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장을 바꿔서 사회과학 각 영역의 주요 개념과 이론을 이제 학습을 하고 있는데, 경제학을 맨 먼저 우리가 학습을 해서 중간 시험을 치렀고, 그 다음에 이제 정치학을 2주에 공부를 했고, 이제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 사회학의 주요 개념과 이론을 공부를 하면, 이제 나머지 부분은 바로 사회과학과 자연과학 관계가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바로 사회학의 주요 개념과 이론 중에 전반부가 되겠습니다. 자, 사회학이라고 하는 학문은 이제 사회 현상에 관한 그런 과학적 접근을 우리는 사회학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회 현상에 대한 이제 보편적인 접근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광의의 사회학이라고 그러면 모든 사회과학이 다 광의의 사회학의 범주에 듭니다. 우리가 이미 지난주에 공부했던 정치학은 물론이고 그 전에 공부했던 경제학, 그리고 오늘부터 공부하는 이 사회학, 이런 것들은 넓은 의미의 광의의 사회학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 협의의 이제 사회학은 바로 우리가 지금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 공부하는 것이 바로 협의의 사회학인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한 사회 현상들 가운데 권력과 관련된 그런 현상들은 이제 정치학에서 공부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가치, 이런 가치 측면에 관한 그런 사회 현상은 경제학에서 공부를 하는 거라면, 어떤 관계, 역할과 지위, 이런 관계에 관한 그런 현상에 관한 학문이 바로 이제 사회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학의 첫 출발점은 바로 개인이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역시 사회학을 공부할 때는 먼저 이 관점을 이제 어떤 식으로 볼 것인가. 우리는 개인주의 관점에서 개인이 중요하고 사회가 덜 중요하다고 봐야 되냐, 아니면 사회가 중요하고 구성하는 각 개인이 덜 중요한 것이냐. 그러니까 이제 개인주의와 전체주의에 대한 그런 관점들이 있어요.
어떤 관점에 접근하는 게 맞느냐, 뭐 이런 얘기. 그 다음에 구조가 중요하냐, 뭐 기능이 중요하냐. 구조가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걸 보면은 구조적인 요소가 있고 이제 구조가 수행하는 기능이라고 하는 게 있는 게 구조가 중요하다고 보는 사람들을 시각을 우리는 이제 구조주의라고 그러고 기능이 중요하다고 보는 쪽이 기능주의라고 하잖아요. 그런 이제 관점들을 한번 이제 우리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각 개인의 어떤 성격이랄지 그 개인의 동기랄지 뭐 이런 개인의 심리에 관한 개인 사회학이라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 그 개인을 이제 사회와 연결시켜주는 그 메커니즘이 바로 사회와 문화라고 하는 겁니다. 사회와 문화는 이제 동전의 양면처럼 개인을 사회에 적응하도록 그렇게 해주는 게 사회화고, 그런 사회화를 가능하도록 하는 사회화의 어떤 뭐 컨텐츠라고 할까요? 그게 바로 문화거든요. 그러니까 문화와 사회화는 서로 상호 대조적으로 정의를 해야 할 정도로, 사회화가 뭐냐? 그럼 문화를 내면하는 것이다. 문화가 뭐냐? 사회화의 주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서로 반사적으로 정리해야 할 정도로 아주 밀접한 그런 관계에 있는 것이 바로 사회와 문화입니다. 이런 사회와 문화를 통해서 비로소 원자적, 동물적 개인이 이제 사회적 인간으로 재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부분이 바로 사회 구성체, 바로 우리 사회학의 본질이 되는 사회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가 뭘까? 조직과 집단과 그 다음에 협의의 조직과 제도가 있다. 이게 이제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뭐라고 할까요? 수직적인, 그러니까 이제 뭐랄까 횡적인 그런 본질이 바로 조직과 집단과 협의의 조직과 제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고, 반면에 우리 사회를 횡적으로 구성하는 요소가 바로 계급과 계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요소로 이제 나눠서 공부하는 것이 가장 핵심 부분이 되고, 그래서 그 외에 이제 남는 것이 사회학의 어떤 학문이냐 하는 거, 그 다음에 사회가 우리가 말하는 근대화, 오늘날 현대화, 무슨 정보화, 도시화, 이런 사회 변동 현상에 관한 것들, 그 다음에 현대 사회의 특징, 근대나 전근대나 구분되는 현대 사회의 특징, 그 다음에 한국 사회의 특징, 서양 사회와 구분되는 한국 사회만의 특징으로 보는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은 이제 사회 이론이라고 그래서 사회 사회 철학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게 이제 사회학의 큰 대가들 사상들을 역사적으로 이제 접근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공부하는 내용들이 주로 이제 이 사회 이론 부분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여러분들의 그 내용을 좀 보충하려면 이 책을 권장합니다. 이 사회사상사라고 하는 책이 번역된 책이죠. 그 유명한 루이스 코즈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을 이렇게 번역한 책입니다. 굉장히 큰 책이죠. 뭐 지금 사진에서 보듯이 이게 뭐 한 500페이지, 한 700페이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굉장히 방대한, 루이스 코즈라는 사람이 그 굉장히 유명한 사회 이론가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사회학의 대가들의 사상들이 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사회 사상의 대가들을 알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쓴 원전을 읽어야 되는데, 이 원전이라고 하는 게 이제 영어로도 써져 있고, 또 이제 아까 말한 꽁떠랄지 듀르게임이랄지 생시몽이랄지 이런 사람들은 이제 또 프랑스로 써져 있잖아요. 칼 막스나 막스 베버나 이런 사람들의 책은 또 독일어로 써져 있고, 그러니까 최소한 영어, 프랑스, 독일어, 최소한 3개국은 알아야 우리 사회 사상의 대가들의 책을 원전을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원전을. 근데 이제 그 사실 현실적으로 우리가 3개국을 잘 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그게 영어로 번역된 책들을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이 루이스 코즈의 본래 이 책의 원서도 바로 루이스 코즈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영어로 그러니까 쓴 책입니다. 그걸 이제 이게 번역을 한 책이니까 혹시 뭐 좀 필요하다, 책을 읽어야겠다 그러면 이 책을 권장합니다. 자, 지금은 이제 우리가 오늘 공부할 것이 이제 요, 네 개 사회학입니다. 자, 사회학이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역시 사회학의 시조는 프랑스입니다. 프랑스 사회학은, 학문 토양은 물리학입니다. 다시 말하면 천문학, 우리 말하는 코페르니쿠스의 천문학, 우리 맨 처음에 공부를 했잖아요. 코페르니쿠스의 천문학을, 그 다음에 이제 아이작 뉴턴의, 그 물리학, 그러니까 중력의 법칙, 이런 물리학이 이제 크게 발전하면서 그러한 과학적인 어떤 방법론을 이제 우리 사회 현상에다가 적용을 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그걸
방법론을 창시한 사람이 바로 생시몽입니다. 시기적으로 생시몽이라는 사람은 뭐랄까 방법론 면에서 아주 철저한 그런 과학주의를 견지를 했고, 다시 말하면 뭐랄까 그 실증주의, 어떻게 보면 창시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생시몽의 방법론을 이어받은 사람이 꽁트입니다. 생시몽이 가진 그 컨텐츠, 그의 사상은 이제 원시 공산주의, 이런 그런 굉장히 뭐랄까요, 복잡한 그런 사상 체계예요. 근데 꽁트는 그런 사상 체계를 물려받은 게 아니고 생시몽의 엄정한 과학주의를 받아들여서 물리학에 근접하는 수준의 그러한 우리 사회 과학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이 이제 실증주의를 얘기했고, 그 실증주의로서 사회학을 창실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꽁트는 그런데 이제 치중하다 보니까 정작 그 사회 현상의 중요한 측면들을 미처 건드리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그걸 본격적으로 건드려준 사람이 바로 에밀 듀르켐입니다. 그 당시 이제 프랑스의 산업혁명 이후에 엄청나게 많은 그 조직 그 혁명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조직들이 왜 이렇게 분화가 되고 이렇게 혁명이 세분화가 되냐? 그건 바로 전문화, 노동의 분업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듀르켐은 노동의 분업을 굉장히 이제 그 분업을 굉장히 중시하고, 노동 분업의 결과 굉장한 분업의 결과 사람들이 안오버 현상도 나타나고, 또 이제 심지어 극단적인 형태의 자살로 이어지고, 그래서 이 사람은 노동 분업론하고 이제 자살론을 굉장히 많이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가 유지되고 있는 것은 자살까지 가면서도 우리 사회가 유지되고 있는 것은 그 사회에 이제 내재하고 있는 어떤 구심력, 다시 말하면 사회 연대성, 사회 유대, 이런 것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듀르켐은 사회 연대성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영국 사회학은 이제 생물학의 토대를 지어서 찰스 다윈이라는 사람이 워낙이 그 당시에 영국에 엄청난 그 영향을 준 사람입니다. 사상적으로도 그 당시 이제 창조론이라고 하는 로마 교황청의 그런 정통 이론을 거부하고 진화론을 주장했을 뿐 아니라, 그리고 그 진화론이라는 게 단순한 주장이 아니고 그 아버지 다윈과 아들 다윈이 2대에 걸쳐서 굉장히 그 생물학적으로 연구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막 각 지역을 전 세계 각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관찰을 하고 채집을 하고 막 이렇게 엄청난 그 성과를 통해서, 특히 이제 찰스 다윈은 갈라파고스 섬에 가서 이제 실증적인 그런 조사를 통해서 생물학 그 진화론을 자신감을 갖고 이제 감히 영어로 된 책을 딱 내놨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는 이제 다 이제 라틴어로 된 책을 냈단 말이에요. 감히 그 자기 모국어로 된 책을 낼 수가 없었던 그런 시기였어요. 근데 이제 찰스 다윈은 과감하게 자기 모국어로 모든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쉬운 영어로 이렇게 써냈던 겁니다. 굉장히 어려운 라틴어가 아니고 쉬운 영어로 이제 썼다. 굉장히 그 당시 아주 혁명적인, 사상도 혁명적이지만 책을 영어로 썼다는 것은 방법론에서도 굉장히 혁명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찰스 다윈이 갖는 그 위상은 굉장한 그런 거였죠. 그래서 이거는 마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옛날에 이제 조선시대 때, 조선 말기에 모든 책들은 다 한문으로 쓰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처음으로 최초의 그 한글 소설이 바로 허균의 홍길동전이었잖아요. 허균이 홍길동전이라는 소설을 이제 순한글로 썼단 말이에요. 이건 그 당시 모든 그냥 책이든 뭐 소설이든 모든 다 순한문으로 쓰던 시대였는데, 허균이 과감히 한글로 된 소설을 썼다는 것은 그 내용 자체도, 홍길동전이라는 내용 자체도 굉장히 호쾌하고, 우리 한국판 뭐 쾌글조로, 그 다음에 저 유럽으로 치면 그 뭐야 삼총사 뭐 이런 것과 유사한 그런 내용들, 호쾌한 내용도 호쾌하지만 순한글로 써가지고 그 당시 조선 민초들이 쉽게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냈다는 게 굉장히 큰 의미가 갖는 것처럼, 그 당시 이제 찰스 다윈의 진화론 또한 마찬가지였던 겁니다. 그런 진화론의 사상을 이어받았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허버트 스펜스라는 사람이 사회 진화론을 전개했죠. 찰스 다윈이 이제 생명체가 단순 복합적인 그런 형태에서부터 분화되고 복잡한 그런 이런 생명체로 진화하듯이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란 거지. 그렇게 해서 스펜서가 진화 사회학을 주장했던 거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독일에서는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산업혁명을 거쳤잖아요. 산업혁명을 거쳤기 때문에
산업혁명이 굉장히 늦게 거치다 보니까 또 독일적인 산업혁명의 또 특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산업혁명은 대체로 영국 산업혁명을 생각하지만 또 프랑스만의 또 산업혁명이 있었고, 프랑스도 산업혁명을 거쳤지만 여기는 농업 토양이 굉장히 강하니까 프랑스는 뭐랄까요, 농업의 비중이 굉장히 높고 이러다 보니까 또 프랑스만의 독특한 그런 산업혁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독일은 아까 말한 것처럼 뭐 지정학적으로 지리적으로 굉장히 이제 열악하니까 농업도 굉장히 불리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뭐랄까, 이 통일이 잘 안 됐던 거죠. 민족국가 형성이 늦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산업혁명도 늦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조급하다 보니까 뭐 영국, 프랑스가 겪었던 그런 노자들이 노사분규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심하게 나타났던 겁니다. 훨씬 더 이제 몸살을 앓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유물론, 유심론에 빠져들었고, 그리고 독일이 전통적으로 관념론이 이제 뿌리가 있잖아요. 독일은 이제 유럽에서도 가장 북쪽에 치우쳐 있고 하다 보니까 밤이 길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토론 문화가 많이 앞서 있죠. 밤이 길다 보니까 토론 이런 거 많이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뭐랄까, 관념론으로 많이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산업혁명의 그런 결과를 놓고 과연 이런 산업혁명 이런 걸로 하나 그 물질적인 그런 토대가 중요하냐,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물질적인 토대가 중요하냐, 아니면 개신교 하라고 하는 그 종교 사상 이런 게 중요하냐, 그걸 유물론과 유심론이 대립을 해서 유물론의 대변인인 막스와 유심론의 거인인 베버가지라고 하는 두 사회학자가 이제 등장을 했던 겁니다. 미국도 또 산업혁명을 거쳤잖아요. 조금 늦었습니다. 미국은 이제 조금 늦게 산업혁명을 거쳤지만 미국은 굉장히 많은 그 조직혁명을 거쳤어요. 조직이 굉장히 이제 많이 벌어요. 인구도 많고 그다음에 땅이 넓다 보니까 조직이 굉장히 많이 분화되고 하다 보니까 이런 조직에 대한 관심이 생겨난 겁니다. 그래서 여러 사회 현상들 가운데 특별히 조직에 대해서 이제 많이 관심을 갖고 접근했던 것이 그 당시 미국 사회학이었고, 오늘날 역시 그러한 전통에 따라서 미국 사회학의 주류는 조직 사회학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 그 조직 사회학의 그 사상적인 토대를 제공한 사람이 바로 텔컷 파슨스라고 하는 사람이잖아요. 파슨스라는 사람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말하는,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지금 어떻게 보면 근대 사회학의 토양은 바로 이렇게 표로 정리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먼저 그래서 우리가 사회과학의 전문화, 세 번째 정통사회학과 가치사회학,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본래 사회학을 아까 말했듯이 꽁트가 실증주의로, 다시 말하면 과학주의를 받아들여서 사회학을 창시했기 때문에, 본래 사회학은, 정통사회학은 과학주의, 다시 말하면 가치 판단을 배제하는 그런 사회학입니다. 옳고 그름 이런 판단을 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 게 물론 정통사회학인데, 이것이 이제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많은 사회 문제가 발생이 되면서 이제 더 이상 우리 사회학이 가치 판단을 외면할 수 없다, 이렇게 이런 이제 지경에 이뤘던 거죠. 그래서 이제 등장한 것이 바로 가치 사회학이었던 겁니다. 정통 사회학은 가치 판단하지 말자. 가치 사회학은 가치 판단이야말로 핵심이다. 그죠? 예를 들면 뭐 도시 재개발 이런 걸 놓고 볼 때, 정통 사회학은 예를 들면 우리 용산 지역 그 도시 재개발, 그 놓고 볼 때, 도시 재개발 했더니 뜻하지 않게 빈부격차가 더 심해지더라. 거기 살던 세입자들하고 지주들은 다 쫓겨나고 외지인들이 들어와서 엄청난 개발 이익을 독점하더라. 이런, 우리가 이제 좋은 뜻으로 본래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결국은 도시 재개발을 해봤더니 역시 예외 없이 다 빈부격차를 더 악화시키는 그런 주범이 되더라. 이렇게 이 정도가 이제 정통사회학의 결론입니다. 그러면 가치 사회학은 뭡니까?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 해결 방안을 찾는 거죠. 그러면 개발 이익 받은 사람들한테, 얻은 사람들을 개발 이익을 환수를 해서 거기 손해 본 사람들한테 보상을 하면 된다 이거죠. 전액 환수를 해서 거기서 밀려난 세입자와 땅 주인들한테 전적으로 완벽하게 그 보상을 한다면 이거는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정통사회학은 문제가 많더라, 이렇게 얘기하면 끝. 근데 가치사회학은 거기부터 시작이에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 국가가 강력하게 공영 개발을 하고 개발 이익을 철저하게
해서 철저하게 환수를 해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피해를 본 사람들한테 완벽하게 보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면 이제 도시 미관도 좋아지고, 도시 미관도 좋아지고, 누구도 이익 보는 사람, 손해 보는 사람 없이 그러니까 이제 정통사회학과 가치사회학은 이런 식으로 벌써 관점이 다른 겁니다. 내용은 똑같아요. 용산 도시 재개발 현상을 본다. 그건 이제 방법은 같은데 관점이 이제 다른 거죠. 관점이. 그래서 이 정통사회학은 바로 가치 판단하지 말자는 건데, 자, 그래서 실증주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과학주의라고 한 거예요. 과학주의. 우리가 다다음 주부터 사회과학과 자연과학을 공부하면서 이 과학주의가 뭔지 그 본질을 공부할 겁니다. 하여튼 우리가 대략 말할 때 이 과학주의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사이언티즘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과학의 그런 엄정한 실험과 관찰 이 절차를 사회 현상에도 똑같이 적용하자 이렇게 말하는 것이 과학주의입니다. 마치 실험실에서 외부와 완전히 단절된 통제된 실험실에서 우리가 일정 일기압 속에서 우리가 실험을 하듯이 사회과학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관찰도 그런 식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한 것이 이 과학주의입니다. 근데 이 과학주의가 사회현상에 현실적으로 이제 적용하기 힘드니까 이것을 이제 사회과학적인 버전으로 만들어준 것이 바로 생시몽의 실증주의입니다. 자, 생시몽이라는 사람은 이름이 굉장히 길죠. 자, 클로드 앙리 로브로와 꽁츠즈 생시몽 이름 굉장히 이름이 깁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냥 줄여서 생시몽 이렇게만 말합니다. 이 사람은 이제 과학주의를 받아들여서 사회과학적으로 이제 사회과학적 버전으로 이렇게 각색을 한 것을 우리는 실증주의다 이렇게 해요. 실증주의. 자, 실제로 증거를 중시하는 주의다. 실증주의. 영어로 말하면 파지티비즘, 네거티브, 부정주의가 아니고 실증주의, 적극주의.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하면 적극주의죠. 적극주의, 적극주의란 거, 긍정주의. 이 어떤 증거를 가졌고, 근데 이제 일본 사람들이 이제 실증주의다 이렇게 번역을 하는 거죠. 적극주의, 뭐 이렇게 증거를 중시하는 주의, 실증주의. 증거 없이는 믿지 않는 주의. 증거만 있으면 반드시 믿는 주의. 이게 바로 사회과학적 과학주의로서의 실증주의의 핵심인 겁니다. 이 과학주의가 이제 등장한 것은 우리가 사실상 이제 최초의 과학이라고 하는 그 과학이 우리가 이제 공부한 것처럼 코페르니쿠스가 니클라우스 코페르니쿠스가 이제 지동설을 주장하면서 비로소 이제 근대 자연과학이 시작이 된 거잖아요. 물리학이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리학의 출발점은 물리학 천문학에서 다시 말하면 천체 물리학에서 시작이 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천체 물리학. 자, 애스트로노미 천문학은 말 그대로 하늘에 관한 이제 학문이죠. 정확히 말하면 별에 관한 학문입니다. 그래, 애스트로란 말이 이게 별이죠, 별, 스타, 스타 또는 그 스텔라, 그러니까 에스트로 이러면 이제 남성으로 해서 에스트로, 여성으로 하면 에스트라, 여성으로 하면 에스트로. 그러니까 이제 이게 영어로 와서는 이제 그 뒤에 자음이 나오면 에스트로, 그 뒤에 모음이 나오면 에스트라 이렇게 씁니다만은 본래 라틴어에서는 남성으로 쓸 때 에스트로, 여성으로 쓰면 에스트라 이렇게 되네. 에스트로노미는 말 그대로 별에 관한 학문이죠. 점성술. 그러니까 정확히 번역하면 점성술이 맞지 않을까 싶은데 하여튼 이제 천문학으로 이렇게 우리가 번역을 하고 천문학은 이제 물리학 쪽에서 볼 때는 또 천체에 관한 물리학이라고 해서 천체 물리학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과 그 다음에 이제 영국에서 아이작 뉴턴이 물리학을 창시했다 우리가 다 공부한 내용들이죠. 뉴턴의 물리학.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중력의 법칙부터 시작한 거니까 뉴턴의 물리학도 어떻게 보면 이제 천체 물리학의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게 뭐랄까 일반 그 물리학, 역학, 다이내믹스, 그다음에 뭐 열 문제, 서모다이내믹스, 열 역학 뭐 이런 쪽으로 발전해서 그 당시 이제 제임스 와트의 전기 기관과 이렇게 연결이 된 것인데 어쨌거나 뉴턴의 출발 지점도 어떻게 보면 중력의 법칙이니까 전체 물리를 시작이 됐는데 어쨌거나 뉴턴을 우리는 물리학의 이제 아버지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물리학은 이제 피직스다.
이런 방법론을 우리는 과학주의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생물학의 당시 아까 말한 것처럼 그 당시 생물학은 찰스 다윈의 이제 진화론이 꽃이지만 다윈의 진화론이 나오기까지 그 과정을 보면 또 그 결코 짧지가 않습니다. 항상 그렇죠. 어떤 현상이든지 그런 어떤 그렇습니다. 어떤 큰 성과가 이게 발표될 때는 단지 그 성과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성과가 나오기까지 그 과정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할 때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그러면 아인슈타인 혼자 만든 게 아니죠. 그 전에 굉장히 누적 축적된 그런 물리학의 뭐라고 이론들, 원리들 이것들을 이제 종합하고 어떻게 해서 보완하고 해서 이제 상대성 이론이 나온 것처럼 찰스 다윈의 진화론 또한 그렇습니다. 그 전에 뭐 우리가 몇 가지 예문을 들더라도 라마르크라고 하는 프랑스 사람이 이제 라마르키즘이라고 해서 이 사람이 그 유명한 용불용설을 얘기했잖아요. 용불용설. 쓰는 것은 발달하고 안 쓰는 건 퇴화한다 이렇게. 예를 들면 우리 사람의 예를 들면 손가락 같은 거 많이 쓰니까 발달한다. 사람의 꼬리 있는 꼬리 쓰던 자리 미골 이걸 쓰지 않으니까 퇴화가 된다. 뭐 이 식으로 얘기했던 사람이 라마르크고, 그다음 우리가 아는 그 멘델이라는 사람이 또 그 유전의 법칙을 냈잖아요. 유전의 법칙. 대체로 이제 유전되는 경향이 있다. 우열의 법칙. 뭐 이렇게 뭐 독립의 법칙 무슨 이게 몇 가지 법칙을 이렇게 만들어낸 사람이 멘델입니다. 그 뒤를 이어서 이제 찰스 다윈이 그런 걸 이제 사실은 종합한 의미가 되는 건데, 그래서 다윈의 이제 생물학, 다윈은 이제 실험보다는 이제 관찰, 아주 과학적인 객관적인 관찰을 이제 중요시했던 사람이고,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과학주의 세계관은 기계론입니다. 기계론, 메커니즘, 기계랑 과학은 모든 것을 이제 기계로 보는 그런데, 근데 이제 생물학에 와서는 또 유기체로 보는 거죠. 기계가 그러니까 이 물리학에서는 이제 기계론, 모든 세상은 인체도 그렇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도 다 그냥 기계와 같다. 좋은 부속들이 모여서 기계를 이루는 그런 기계와 같다. 이런 식으로 보는 게 이제 물리학적 사회관이라면, 이제 생물학적 사회관은 그게 아니다.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인체, 그러니까 이런 것은 유기체와 같다. 유기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무기물들이 결합된 걸 유기물이라고 하잖아요. 무기물이라는 건 이제 우리가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수소, 산소, 뭐 물, 유마나트리움 이런 것들은 이제 무기물이라고 합니다. 이제 유기물은 그것들이 결합이 돼 갖고 좀 더 복잡한 형태를 가진 거를 이제 유기물이라고. 예를 들면 뭐 에틸알코올, 인슐린,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유기물입니다. 유기물은 이제 좀 더 진화가 되면 바이러스가 되고, 좀 더 진화가 되면 생명체가 되는. 그러니까 가장 우리 우주에서 이제 단순한 형태가 무기물이죠. 특히 이제 우주에 나가면 이제 별과 별 사이 성간 물질, 인터스텔라 별과 별 사이에 있는 물질들 중에 가장 많은 게 이제 수소, 그다음 메탄, 에탄 뭐 이런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가장 단순한 형태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무기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무기물들이 이제 조금 결합해서 아까 말한 것처럼 뭐 아스피린, 그다음에 그다음에 뭐 우리가 많이 얻을 수 있는 무슨 합성 카페인 같은 거 이런 것들도 다 그다음 우리가 쓰는 모든 신약 성분들이 다 유기물들입니다. 이거는 이제 좀 복잡한 형태를 이루고 있습니다. 분자량도 굉장히 크고 고분자라고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이것들이 이제 좀 더 진화가 되면 이제 생명과 비슷한 형태의 바이로이드가 되는 거죠. 바이러스와 비슷한 바이로이드. 바이로이드가 좀 더 진화되면 바이러스가 되고, 바이러스가 좀 더 진화되면 박테리아와 비슷한 박테로이드가 됩니다. 박테로이드. 박테로이드를 넘어서면 이제 그때부터는 생명체로 분류됩니다. 박테리아나 곰팡이, 풍구스나,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말하는 그 원생동물, 뭐 집신벌레, 아메바 이런 형태로 해서 이제 가장 단순한 형태의 생명체가 탄생을 하고, 그것이 더욱더 이제 발전하고 더 고도화되고 해갖고 이제 최고의 그 유기체인 사람 몸,
인체에 이르게 된 겁니다. 인체. 그래서 이제 이런 생물학은 바로 유기체론에 기초하고 있다. 본래 과학주의는 기계론, 기계론의 메커니즘에 기초를 두고 있는데 생물학은 유기체론, 오르가니즘에 토양을 두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과학은 잘 몰라도 과학의 우주에 존재하고 있는 현재 존재하고 있는 물질들을 좀 분류를 해봐야 됩니다. 일단 생명이 있는 것과 없는 것, 그리고 그 중간에 있는 것. 생명이 있는 것은 우리는 생물이라고 하고 생명이 없는 것은 우리는 이제 무생물이라고 하잖아요. 그 중간에 있는 게 바로 바이러스, 바이러스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바이러스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도 지금 이게 생명과 그러니까 세균과 무생물의 중간에 있는 게 이제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이게 세균 같으면 우리가 방사능을 쏘이고 어떻게 해서 제거할 수가 있는데 얘가 이제 생명이 없기 때문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두면 막 증식을 하고 그다음에 뭐 방사능을 쏘이고 해서 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래서 바이러스를 퇴치하기 힘든 거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제 어려움을 겪는 건데 그런 뭐랄까 우리 우주에 좀 존재하고 있는 사물의 분류 체계를 우리가 조금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와서 이제 실증주의 사회과학의 재창 이러한 생시몽의 이제 그런 걸 이어받아서 정통 사회학 오르소독스 소시올로지를 제창한 사람이 바로 꽁뜨입니다. 꽁뜨. 자, 꽁뜨는 이 사람도 이름은 길어요. 이시돌 마리 오기스트 프랑스와 하비에르 꽁뜨 이렇게 합니다. 굉장히 이름 길지만 우리는 그냥 꽁뜨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 사람은 아까 말한 것처럼 정통사회학, 다시 말하면 가치 판단을 배제한 엄정 중립의 과학적 절차 적용을 뭐랄까요 유지하고자 하는 그걸 우리는 이제 실증주의다 그래서 이 사람이 바로 이런 사회학을 정통사회학이다 이렇게. 네. 이 사람이 그 유명한 것은 지식 3단계론이죠. 지식 3단계론은 우리 책에서도 나오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어디 있냐면 우리 책에서는 제4장에 나오죠. 실증주의와 사회학의 발전 그래서 제2부에 제2부 제4장에 그래서 1절에 프랑스 실증주의, 2절에 스펜서, 3절에 듀르게임, 4절에 막스 베버 이렇게 해서 나오니까 우리 책에 그 페이지로 치면 74페이지부터 한 90페이지까지 나와 있는 내용들이니까 그거 읽어보면 됩니다. 자, 유명한 게 이제 꽁들은 지식을 3단계로 나눴었죠. 그래서 제1단계가 신학 그 단계다. 신학. 자, 신학은 신에 관한 학문이다. theology는 theology. 이게 바로 중세 시대 때는 이 신학이라고 하는 지식이 주류를 이루었던 겁니다. 자, 신학에는 신에 관한 학문이니까 영어로 볼 때도 theo란 말이 들어가면 theo 이게 신이죠, 신. 로지 신에 관한 학문이니까 이제 신학이 된 거죠. 그러다가 이제 중세말 근대 초에 와서 형이상학의 시대가 옵니다. 형이상학이라고 하는 것은 한문으로 쓰면 형태 이상의 학문입니다. 형이상학. 한문으로 쓰면 형이상학. 형태를 넘어서는 메타피직스입니다. 피직스가 아까 본 것처럼 물리학이잖아요. 메타라고 하면 물리학을 넘어선 거잖아요. 물리학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구체적인 형태에 관한 게 물리학이니까 그것을 넘어서니까 우리는 이제 그것을 형이상학이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초물리학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나을 것 같은데 초물리학, 물리학을 넘어섰다. 초물리학. 근데 이제 그를 일본 사람들이 형이상학이라고 번역해 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형이상학이란 말을 씁니다. 이건 다시 말하면 철학이죠, 철학. 좀 추상적이다 말이에요. 구체성이 없고 좀 막연한 추상적인 얘기를 한다는 거죠. 신학보다는 훨씬 그래도 뭐랄까 구체화됐지만 실증주의, 그다음 과학, 자연과학 이런 데 비하면 아직도 추상적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메타피직스다 해서 형이상학이라는 말을 쓰고 그다음에 마지막 3단계가 바로 실증주의 단계라고 해서 여기 바로 이 사람은 사회학이다 이렇게 실증주의가 바로 사회학이다. 이러한 실증주의의 핵심이 뭐냐? 실증주의 정통 사회학의 핵심은 바로 아까 말한 것처럼 뭘 가치란 거예요. 가치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뭘 가치 한문을 쓰면 가치 판단을 물에다 그냥 잠궈버린다. 뭘 가치, 그래서 value free라고 하는 말을 뭘 가치라고 이렇게 번역을 많이 합니다. 자, 꽁트는 요 정도로 우리가 공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볼 것이 근대사회학에 들어와서 스펜스입니다. 허버트 스펜스라는 사람은 한마디로 하면 진화사회학이다. 찰스 다윈의 사상을 받아들여서 사회의 현상에다 적용한 진화사회학자다 이렇게 할 수 있고, 찰스 다윈이라는 사람은 이름은 찰스 로버트 다윈입니다. 이 사람은 아버지 다윈에 이어서 이대가 이제 연구를 해서 진화론을 발표합니다. 진화론은 이볼루션 디오리입니다. 로마 교황청이 견지했던 창조론이 아니고 진화론을 이제 정통을 뒤집은 사람, 니클라우스 코페르니쿠스가 로마 교황청의 천동설을 뒤집고 지동설을 주장한 것처럼 찰스 다윈도 로마 교황청의 창조론을 정반대에서는 진화론을 이제 주장했다는 거죠. 다윈이 이제 그 유명한 책을 냈습니다. 종의 기원입니다. 자, 영어로 하면 The Origin of Species입니다. 이 스페시라고 하는 게 종, 한문으로 쓰면 품종이죠, 품종. 우리가 분류할 때, 생명체를 분류할 때 이제 가장 낮은 단위가 종이잖아요. 제일 종속, 과목, 강문계 가장 낮은 단위가 종입니다. 가장 높은 단위가 계잖아요. 가장 종, 속, 과, 목, 강문, 계. 계에서 이제 동물계, 식물계 나오잖아요. 동물계, 식물계. 그죠? 문에서 동물 중에서 척추동물이냐, 무척추동물이냐. 척추동물 문. 그 다음에 그중 척추동물 중에 포유류 강. 포유강. 그 다음에 영장류 목. 사람은 영장류 목에 속하고, 그 다음에 호미니드 과에 속하고, 그 다음에 사피엔스 종. 인간은 바로 사피엔스 종에 속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생명체를 분류하는 최소의 단위가 이 종인데 말이에요. 종. 이 종의 기원이라고 하는 책을 낸 겁니다. The Origin of Species. 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잖아요. 스페시스가 만든 겁니다. 스페시, 단수로 하면 스페시가 되는데 스페시는 없죠. 신발도 휴란 말은 휴 이렇게 하는 것처럼 양말도 삭스, 이런 삭스 이렇게 항상 복수로 쓰는 그런 말 중에 하나가 종입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유전도 중요하지만 맨델이 말하는 유전, 헤레디티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돌연변이다. 뮤테이션이 중요하다. 돌연변이, 갑작스러운 변화. 유전에 의해서 모든 생명체가 이어진다면 진화는 없죠. 진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환경과의 어떤 작용,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요인들에 의해서 돌연변이가 생깁니다. 그 돌연변이 결과 이제 진화가 되는 거죠. 유전만 된다면 진화는 없잖아요. 돌연변이, 뮤테이션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라마르크의 용불용설 말한 것처럼 라마르키즘이라고 합니다. 프랑스의 라마르크라는 사람이 이제 용불용설 주장했습니다. 용불용설. 영어로 하면 Theory of Use and Disuse입니다. 사용과 비사용, 용과 불용에 관한 이론. 그래서 용불용설. 용하는 것은 진화할 것이요. 불용, disuse, 불용하는 것은 퇴화하고 도태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이제 라마르크거든요. 이걸 받아들여서 그 다윈이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연 도태설을 받아들이는 Natural Selection, 자연의 선택입니다. Selection, 선택을 한다. 선택. 초이스가 아니고, 초이스는 A, B, C 중에 A를 선택하는 게 초이스입니다. Selection은 A, B, C 중에 C를 제거하고 B를 제거하고 A를 선택하는 거. 이게 실렉션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실렉션을 번역할 때 도태라고 보면 자연 선택이라고 안 하고 자연 도태다. 도태. 그래서 우리 이거를 내추럴 실렉션은 자연 도태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적자 생존입니다. 가장 잘 적응하는 자만이 살아남는다. Survival of the fittest입니다. The fittest, 최상급이죠. 가장 잘 적응하는 자의 생존, 한문으로 해서 적자 생존. 적이란 것은 적응한다, 잘 적응한다는 뜻입니다. 원수가 아니고 맞수, 그런 뜻이 아니고 가장 잘 적응하는 자만이 살아남는다. 이게 이런 것들을 결합시켜서 이제 진화론으로 간다. 그래서 이 사람은 스펜서는 이런 것을 사회에다 적용을 시켜서 우리 사회는 유기체다. 꽁뜨가 말하는 것처럼 생시몽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 사회는 기계가 아니다 이거지. 기계와 다르게 우리 사회는 유기체다. 생명체와 같아서 굉장히 서로 아주 긴밀하게 교류,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그 다음에 외부의 환경에 대해서 굉장히 항상 적응을 하면서 살아가고 그 다음에 그 사회를 구성하는 각 부분을 갖고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현상들이 있다. 기계라면 부품만 갖고 완성품을 설명할 수 있지만 우리 사회는 유기체와 같아서 각 부분만 갖고 전체를 설명할 수는 없다. 이렇게 사회 유기체설. 그 다음에 진화가 되면서 분화와 전문화와 복잡화가 진행이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스펜서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랑스로 다시 돌아가서 프랑스의 듀르 게임이라는 사람은 다비드 에밀 듀르 게임이라는 사람은 아까 말한 것처럼 분업론에 이제 착안한 거예요. 우리 사회 구성, 사회 그 굉장히 분업에 따라서 조직들이 많아지더라. 분업론. 그 다음에 분업이 일어나다 보면 이제 서로 뭐랄까 화합을 하고 연대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아노미 현상으로 아노미로 많이 이제 흐르고 그러다 보니까 궁극적으로 자살에 많이 이르더라. 그래서 이 사람이 유명한 책이 바로 이 자살론이라는 책입니다. 자살론. on suicide, suicide 이게 자살. 영어로도 프랑스어도 같습니다. 그냥 suicide. 굉장히 우리 사회의 불편한 진실. 우리가 별로 편안하진 않지만 자살이라고 하는 주제가 그 당시 특히 그 당시에는 굉장히 편안하지 않은 주제죠. 그렇지만 사회적으로 일반화되어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 문제를 우리가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 불편한 진실을 우리가 다뤄야 된다라고 이제 과감하게 제안했던 사람이 바로 듀릭게임의 자살론이었던 거죠. 이 사람은 또 조합주의를 중시했어요. 사회가 굉장히 많이 분업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각 개개인들이 다 자기 의견을 관철하기 위해서 각 개개인들이 따로따로 행동해서는 뜻을 이룰 수 없으니까 우리가 무리지어서 그룹을 지어서 조합을 만들어서 하는 게 낫다. 이익 집단이든 정당이든 노동조합이든 하여튼 뭐 연맹책은 하여튼 만들어야 돼. 그래서 이 사람이 말했던 게 조합주의, 코퍼라티즘, 프랑스어로 쌍디칼리즘을 영어로 신디칼리즘, 쌍디칼리즘이라고 하는 그 조합주의를 얘기를 했고, 그래서 우리 사회가 유지되고 있는 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분업과 아노미와 자살이 만연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가 유지되는 것은 이런 조합주의 그런 동인이 있고, 그 다음에 사람들의 연대성, 솔리데리티, 솔리데리티라고 하는 게 굉장히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더라. 이렇게 이제 봤습니다. 그리고 좀 더 좀 이거를 좀 교조적으로 얘기하자면 연대성을 갖춰야 된다. 연대성이 있어야 우리 사회가 유지될 해체가 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이제 주장했던 사람이죠. 자, 그다음에 근대사회학 두 번째는 역시 이제 독일로 가서 칼 막스와 막스 베버와 칼 막스입니다. 막스 베버는 이제 우리 책에서는 86페이지 나오는 거고, 막스 베버는 이제 제2부 제3장이죠. 우리가 이미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57페이지부터 나오는 내용인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막스 베버라는 사람은 여러 그 연구 관심사가 많아요. 이 사람은 이제 하나가 이제 사회과학 방법론에서 특히 이 사람은 가치 중립을 얘기했어요. 아까 꽁뜨나 생시몽이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사회과학이 좀 더 발전이 이루려면 가치 판단을 배제하고 엄정한 과학적인 절차를 적용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했거든요. 이 과학적인 절차 중에 특별히 가치 중립적으로 접근하고
관찰하고 연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가치 중립성. 그리고 이 사람은 이제 그런 우리 자연과학에서도 분류를 하듯이 특히 생물학에서 아까 말한 것처럼 생명체, 무생물 이런 식으로 이제 딱 둘로 나누고 하는 것처럼 이념형을 나눠야 되는 거예요. 이념형, A형, B형, 이제 혈액형을 나누듯이 이렇게 나눠야 된다는 거죠. 그 나누는 것이 좀 위험 요소도 있지만 어쨌든 안 나누면 안 되는 거죠. 생명체와 일단 무생물로 나누면 일단은 그 중간에 또 바이러스라는 게 있긴 하지만 일단 둘로 나누는 거예요. 아니면 셋으로 생명체, 무생물, 유기체 이런 식으로 셋으로 나누는 이념형이 필요하다. 이념형 구분을 우리가 해야 된다. 혈액형 나누듯이 이렇게 뭐 성격 나눌 때는 내향형, 외향형 나누듯이 성별로 남성, 여성 이렇게 나누듯이 그 다음에 중간도 있긴 하죠. 트랜스젠더 있긴 하지만 그래도 남성, 여성으로 나누는 게 필요하죠. 왜냐하면 이제 군대 갈 때도 분류상 필요하기 때문에 이념형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아이디얼 타입이라고 하는 이념형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실형이 물론 우리의 궁극적인 관심사지만 이념형 구분도 우리가 항상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사회에 보면 권위 유형이 대략 한 세 가지가 있더라. 전통적 권위와 카리스마적 권위와 합리적 권위 세 가지가 있다는 거죠. 권위를 이렇게 이념형을 나눈 거죠. 전통적 권위, 카리스마적 권위, 합리적 권위 셋으로 일단 나눠본다. 물론 그 중간에 이게 혼합된 형태가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이제 합리적 권위를 가장 부합하는 것이 바로 관료제라는 거죠. 관료제로 한 그 조직 원리는 합리적 권위를 관철하기에 가장 이상적인 그런 장치다. 역사적으로 보면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지고 인간이 조직을 운영해왔던 원리, 이게 바로 관료제네. 관료제. 이걸 한번 우리가 본격적으로 연구를 해보자.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이 관료제 연구를 이제 깊이 있게 했고, 그리고 관료제의 특성으로서 계층제와 문서주의와 그다음에 전문직업주의와 그다음에 공사구분, 요 크게 보면 한 네 가지 그 관료제의 그 원리들을 제시를 했던 사람이죠. 관료제는 굉장히 중요한 사회과학의 주제고 사회학의 주제고 또 경영학과 행정학과 정치학과 모든 학문의 주제가 되는 것이 바로 이 관료제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관료제라는 것이 인류 역사, 동서공을 막론하고 오랜 역사를 가지고 이제 뭐랄까 자연스럽게 어떤 그런 조직 운영의 관행, 일종의 관행이기 때문에 이걸 무시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한번 잘 분석을 해보고 이게 좋은 점은 계승을 하고 나쁜 점은 또 우리가 보완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이제 얘기했던 사람이 학습해보고 그다음에 그리고 독일이라는 나라가 상당히 이제 열악하고 낙후된 그런 영국과 프랑스에 비해서 상당히 낙후되어 있었지만 그래도 뒤처지지 않고 이렇게 계속 그나마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그 원동력도 바로 독일형 그 관료제, 강력한 관료제 이게 또 작용한 게 아니냐 이렇게 또 얘기를 했던 사람이죠. 그 다음에 막스 베버는 또 유심론자죠. 칼 막스의 유물론의 반론을 제기한 거죠. 특히 그 개신교 프로테스탄티즘이라고 하는 것이 자본주의에 굉장히 영향을 줘서 오늘날 미국과 같은 그런 선진국이 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뒤집어 말하면 천주교와 같은 그런 종교는 이제 남미로 가가지고 남미가 가난해졌다 이런 식으로 이제 대조를 시키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칼 막스는 우리가 이미 공부한 내용이지만 세 가지다 이렇게 얘기했죠. 칼 막스는 독일의 관념론, 변증법적 유물론입니다. 우리가 아는 그 해겔의 변증법, 정반합, 서시스, 안티서시스, 신서시스, 독일말로 하면 태제, 안티태제, 진태제, 영어로 하면 서시스, 안티서시스, 신서시스 이런 말은 그 변증법, 역사는 이런 식으로 정반합에 의해서 무한히 발전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해겔의 변증법이죠. 다음에 유물론은 이제 우리 사회를 규정짓는 것은 물질이다. 경제, 생산, 물질 이런 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사상 체계나 정치 제도나 이런 거 별로 안 중요하다. 어떤 그 경제, 물질, 뭐 산업 이런 걸 보면 그 나라의
사상체계, 종교, 정치 제도는 자동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결정론,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게 이제 우리는 말하는 루드비히 포에르바흐라는 사람이 이제 유물론을 얘기했죠. 물론 포에르바흐라는 사람은 전혀 이제 유명한 사람이 아닌데 칼 막스가 이제 논문에서 그런 논문을 썼어요. 포에르바흐의 유물론 비판 이런 논문을 썼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포에르바흐가 누구지? 이 사람이야말로 그러면 유물론의 창시자인가? 이렇게 갖고 본의 아니게 그냥 포에르바흐가 이제 유물론의 창시자인처럼 이렇게 됐어요. 예? 근데 그 이제 논문의 내용은 포에르바흐의 유물론이 너무 뭐랄까 좀 너무 좀 주장 내용이 너무 분명하지 않다. 유물론을 좀 더 강력하게 주장을 해야지 그게 뭐냐 이런 식으로 사실 비판했던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프랑스의 원시공상주의다 이 얘기를 했죠. 프리미티브 커뮤니즘. 이거는 이제 프루동, 생시몽의 그 원시공산주의 사상을 그대로 이어받은 사람이 이제 칼막스입니다. 그래서 역사가 고대 그러니까 원시공산사회에서 고대 노예제 사회로 중세 봉건 사회로 근대 자본제 사회로 그다음에 사회주의를 거쳐서 마지막은 다시 원시공산주의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말했던 사람이 바로 칼막스고 그러한 이상향 이데아를 관한 사상을 제공했던 사람이 바로 프랑스의 아까 말한 프루동 생시몽이었다는 거죠. 이런 원시공산주의 사상에 영향을 받았고 세 번째가 바로 영국의 신고정경제학이잖아요. 영국 고정경제학에 영향을 받아서 아담 스미스와 데이비드 리카도의 노동가치설, 잉여가치설 이런 것들을 그대로 영향을 받았어요. 노동가치설 영향을 받고 그 다음에 신 고정경제학 중에 한계효용 체감의 법칙 있잖아요. 한계효용 학파. 한계효용 체감의 법칙에 영향을 그대로 받아서 이 사람은 한계 이윤율 체감. 칼막스는 결국은 자본주의라고 한 것이 계속 이렇게 규모가 커지고 투자를 늘린다고 해도 이윤율이 계속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어딘가 가면 이윤율은 반드시 떨어지게 돼 있다라고 말하는 게 한계 이윤율 체감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본주의는 망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사회주의로 넘어갈 수밖에 없고 사회주의도 잘해서 다시 원시공산 사회로 이상적인 사회로 넘어가야 된다라고 말했던 사람이 바로 칼 막스였던 겁니다.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칼 막스 사상은 이제 제2부 제3장을 읽어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봐야 될 게 조직사회학입니다. 이게 이제 미국으로 가서 얘기하는 건데 우리 책으로 보면은 제3부의 제2장이 해당이 됩니다. 제2장이면 159페이지부터 시작이 되는데 거기 이제 1절 개인과 집단, 2절 집단론, 3절 다원주의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내용들 여러분들이 잘 읽어보면 되는데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사회가 아니냐, 사회라고 하는 것이 결국 조직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본 거죠. 사회학의 연구 대상이 굉장히 많지만 결국은 조직 아니겠냐. 그러니까 광의의 조직, 다시 말하면 단순 결사체와 그 다음에 범주와 그 다음에 소규모 사람들이 모인 소집단과 그 다음에 협의의 조직과 제도, 이것이야말로 사회가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동일시를 해버렸고 다시 말하면 또는 사회라고 하는 것은 광의의 계층이 아니냐, 계층. 다시 말하면 경제적 개념의 계급과 그 다음에 사회문화적 개념의 계층을 그냥 포함해서 광의 계층이 아니냐. 그러니까 사회는 조직이요 계층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보는 그런 관점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막연히 얘기할 게 아니고 이걸 좀 구체화시켜서 그러면 우리의 관심 대상은 뭐냐? 가족이다. 그럼 가족사회학, 학교, 교육사회학, 직장, 산업사회학, 군대사회학, 종교사회학, 그 다음에 또 계층이라고 하는 것도 또 구체화되면 뭐예요? 결국 재산 소득이 되니까 인종 지역이 되니까 학력 학벌 성 직종 종교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은 뭐라고 사회의 구체적인 어떤 현상이 돼요. 이런 현상들을 우리가 연구하는 것이 바로 사회학이다 이렇게 보는 게 이제 조직 사회학이고 미국 사회학입니다. 그 다음에 미국 사회를 우리가 말할 때 다원 정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말하면 플루럴리즘이다. 또는 다중 지배 체제다. 폴리아키다. 이 폴리란 말이에요. 아키 지배 제도, 지배 제도. 폴리아키 다중. 혼자 지배한다. 그러면 모노아키겠죠.
모노아키, 모나키, 모나키죠, 모나키. 이거 왕정. 그러면 이제 소수가 지배한다 그러면 뭐 올리고아키, 올리가키가 되겠죠. 다수가 지배한다 그러면 폴리아키가 되겠죠. 그래서 미국을 얘기할 때는 폴리아키다 이렇게 말해요. 중국을 얘기할 때는 시진핑, 모노아키. 중국을 얘기할 때 김정은, 북한을 얘기할 때 김정은 모노아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미국을 말할 때는 폴리아키다. 트럼프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야당도 강력하고 상원 의장, 하원 의장도 강력하다. 그리고 각 주지사도 힘이 강력하고. 그래서 미국은 폴리아키다. 이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가만히 보면 미국 들이다 보면 또 엘리트가 있거든요. 군부와 고급 관료와 그다음에 대기업 이런 3대 엘리트가 있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미국인들은 여기 소속이 중첩돼 있다는 거예요. 한쪽에만 속해 있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은 형은 군부고 동생은 대기업 소유자고 뭐 이런 식으로 막 또 어떤 사람은 흑인이지만 또 뭐 이렇게 있다 보면 사람들이 막 여기저기 소속이 중첩되어 있다 보니까 사회가 안정이 된다는 거예요. 순전히 엘리트들이 미국 사회를 독식한다면 폭동이 나서 미국은 망해버릴 텐데 소속이 중첩돼 갖고 뭐 복잡하게 얽히고 섞여 갖고는 이게 폭동까지 안 간다는 거죠. 그냥 좀 불만이 있어도 그냥 뭐 참고 사는 그런 형태. 그러니까 소속 중첩, 멤버십 오버래핑이 나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자연스럽게 다원 정치로 갈 수밖에 없고, 다원 정치로 갈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결국은 엘리트 중심이 아니라 결국은 다중지배로 갈 수밖에 없는 형태. 이게 이제 혼재할 수밖에 없는 그 동일이 바로 멤버십 오버래핑이라고 하는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사회학을 주요한 관심사가 소집단이죠. 조직도 중요하지만 그 조직 속에 들어가 있는 무슨 특정 어떤 뭐 기호 뭐라고 할까요? 취미 이런 걸 위해서 만들어진 소집단이 굉장히 중요하고 소집단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이미 인간관계론에서 호소원 실험에서 다 밝혀진 바가 있고 그렇죠. 어느 조직이든지 소집단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소집단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 이 다원 정치를 얘기한 사람이 바로 로버트 다알이라는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미국 사회학이 바로 미국 주류 사회학이 바로 조직 사회학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사람이 바로 텔코트 파슨스라는 사람이 이 사람은 이제 조직에 관심을 갖고 그 중에서도 조직의 기능을 중요시하고 그 기능을 유형화 했습니다. 네 개로 나눠서 AGIL로 나눴습니다. 어댑테이션 기능을 담당하는 조직이 있다. 골 어테인먼트를 담당하는 조직이 있다. 인테그레이션을 담당하는 조직이 있다. 레이턴시, 잠재적 그 기능을 담당하는 조직이 있다. 이렇게 해서 그 유명한 AGIL 모형을 만든 사람이 바로 탈코트 파슨스고 미국 사회학이 굉장히 다양하고 또 유럽 사회학 영향도 많이 받고 있고 하기 때문에 뭐 어느 하나가 주류다 이렇게 얘기는 못하지만 대체로 보면 기능주의 조직 사회학이 주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 시간에 남은 그 사회학 부분들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